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도에서 세계 9위가 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인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약 30년간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약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국민참여 토론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인 2024년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엔의 핵심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영어로 Security Council이라고 하는데 이사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사국이 15개가 나라가 이사국인데 결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이사국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이나 똑같은 게 단적으로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엔군 파견 관련해가지고 유엔 그 안보리에서 결의안 83호였어요. 거기서 그 결의안에서 그 통과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유엔군은 우리나라에 파견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상임이사국이 다 알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중국을 이른바 그 당시에 중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그 대만 그 중화민국으로 할 거냐 관련해가지고 그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당한 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25 때 이해까지 들어서 이 비상임 이사국의 권한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유엔 안보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총 15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 이사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들이죠. 5개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포함된 것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국가들이고 또 내년까지 이제 임기가 유지되는 국가들이 왼쪽에 일본을 포함해서 5개 국가. 그래서 상임 이사국 5개국. 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처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15개국 총 포함하면 이제 15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후보로 비상임 이사국의 경우는 2년 임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동유럽에서도 있고요.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이번에 그 후보들이 단독 후보도 있고 경쟁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후보였고 압도적인 투표를 얻어서 우리가 선정이 됐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개국입니다.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이제 2개 국가가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정이 됐고, 자, 주목할 국가는 중남미도 있지만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볼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서유럽이 미는 슬로베니아, 그리고 러시아가 미는 벨라루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이 미는 슬로베니아가 당선이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경선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경망을 벌여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만 보더라도 결국 러시아가 명분을 얻지 못하고 미국과 서유럽이 더 지금 유엔에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도 명분을 얻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말씀드리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192개 회원국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 퍼센티지로는 93.7%가 넘는 93.8%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 부분에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이게 단독 후보라고 해도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3분의 2가 득표가 안 되면은 탈락하는 건 아니고 3분의 2가 득표될 때까지 계속 되는 건데 192개 회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은 128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는 180개국이 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93.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된 거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흡족하고 그 기분 좋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 대로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는 표현을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반응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 G7 히로시마에서 열렸던 G7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G8 진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도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위기가 이번 재진입에 도움이 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엔의 꽃이라면 안보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G7에도 초대받는 것도 초대받는 거지만 G8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미국도 지금 G8 진입에 밀고 있는 분위기고 일본도 도울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듯이 G7과 자유, 법치, 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유엔 안보리 세 번째 진출을 기반으로 해서 G8 진출의 기반이 더 다져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재진입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언제였을까? 바로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네, 1995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년 임기에 비상임 이사국이 됐는데 규정에 따르면은 비상임 이사국은 중임은 할 수 있는데 연임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어서 4년은 할 수 없는데 중임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 번째 중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언제였을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2013년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2년 두 번째 이제 이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2년차 시작되면서 비상임 이사국이 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세 번째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역대 보수 정권에서 계속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2024년에 세 국가의 이 유엔 안보리 임기가 겹칩니다. 미국, 일본, 한국.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한미일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임 이사국이 내년에는 한미일이 다 이제 이사국으로 그렇죠.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이 그렇죠. 미국은 상임, 일본과 한국은 비상임. 네, 한미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재정기여도 등 유엔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이른바 글로벌 톱 10권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분담금이 2022년 작년에 9위로 이 톱 10에 진입을 한 거죠. 탑 10에 진입해서 9위가 된 것도 중요한데 러시아보다 많아요. 상임이사국인데. 상임이사국이 미, 영불, 중국,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그 분담금이 적지만 러시아보다 많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나라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1950년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 83호로 인해서 유엔군이 파견됐던 이런 나라가 진짜 세계 9위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유엔의 핵심적인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유엔 안보리의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도 자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1위에서 8위까지 국가들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이게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쟁쟁한 선진국들 다음 자리가 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또 이 유엔 안에서의 위상을 재는 또 다른 지표에서도 뚜렷한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UN 정규 예산 기여도 9위, 평화유지 활동 예산 기여도 9위. 다 9위라는 게 다 톱10 의미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91년도 정혁지면서도 아실 겁니다. 유엔 남북 동시가입이었거든요.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남북 간에 차이가 나는 거.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유엔 분담금이 0.69% 불과 1%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무려 2.574%. 그러니까 정규 예산도 우리가 9위, 평화 유지 활동 예산도 9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라 거의 상임 이사국에 준하는 정도예요. 네네.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또 놀라운 분야가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기여도 그리고 유엔 봉사단의 재정 기여도 세계 5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아동 기금은 기여가 세계 4위고요. 그다음에 유엔 봉사단 재정 기여는 무려 2위입니다. 거의 뭐 글로벌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유엔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된 거고요. 네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유엔으로부터 덕을 입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6.25 때 그 도움을 받고 참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에서 이룬 비약적인 성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포함된 만큼 이번에 그 비상임 이사국 진출이 북핵 대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 번째 비상임 이사국 유엔 안보리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한미일이 내년 한 해 동안 유엔 안보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만 없을 뿐 토론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 표결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우리의 위상 또 한미일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핵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까지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이나 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내년이 굉장히 또 의미 있게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랑스러운 소식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이었죠.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석인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그때는 이름이 경성방송국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죠. 그렇게 시작한 KBS는 지난해 총 수입 1조 5,305억 원 가운데 수신료로만 6,935억 원을 거뒀는데 이게 전체 수익의 45%를 넘는다고요? 네, 수신료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 64조를 보면은 TV를 소지한 사람은 TV를 등록하고 KBS에다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 수신료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KBS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방통위 거쳐가지고 국회 승인 받도록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그 수신료가 무려 7천억이라는 거죠. 그 7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닙니까? 그렇죠. 1인당 14,000원씩 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56,000원씩 부담한 돈이 7천억인데 이 7천억이 KBS 전체 수입이 1조 5천억이라고 했을 때 7천억이면 거의 한 45% 수준인데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걷었냐면요. 네. 너무 쉽게 걷은 거죠. 그렇죠. 전기료 안 내면 전기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TV 수신
수신료를 그 마찬가지로 전기료에 그 부담시켜가지고 같이 걷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고 지난 정권에도 계속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드디어 이번에 좀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따박따박 KBS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7천억 원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고 이게 수입의 거의 절반가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KBS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6만 4천 건이 넘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과반수인 3만 8천여 건이 KBS 수신료는 아예 없애도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건의 의견이니까요. 실제로는 97%가 수신료를 없애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찬성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국민 참여 토론 의견 절반 이상이 이 KBS 이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 찬성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인 겁니다. 불신 여론. 조직은 방만하고 또 뭐 제작 혁신이 있느냐. 말 그대로 다른 방송사는 수신료 걷느냐. 근데 이 채널은 또 광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가 웬 말이냐. 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왜 통합을 하느냐.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이제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KBS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죠.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들이 한 가구, 4인 가구에 5만 원 넘게 따박따박 내온 게 바로 이 KBS 수신료거든요.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서 KBS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많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 수신료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방송법 67조에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네. KBS는 수신료를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위탁받는 기관이 어디냐? 한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지만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기세라고 그래요. 전기 요금은 세금같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얹혀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수신료도 거의 수신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감당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공정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컨텐츠가 아주 훌륭했느냐. 다른 공영 방송이나 아니면 종편이나 심지어 유튜브보다도 더 컨텐츠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만 경영이 없었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KBS가 정확하게 해명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영 방송 운운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 너무 쉽게 수신료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날의 KBS의 이 탄탄한 재정을 이룬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의 통합 징수는요. 현재 TV조선 회장으로 있는 홍두표 전 KBS 사장 시절부터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재정 기여도의 수급 문제 예. 이런 것이 그때 마련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분리 징수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잘 징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94년도 YS 정권 때입니다. 그때 KBS 사장이 홍두표였었는데 이걸 통합하자. 왜냐하면 재원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공영방송을 또 혁신해야 된다.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영국의 BBC 또 일본의 NHK 그 정도 멋들어진 다큐멘터리 만들어 정말 세계 최고의 방송을 만들자.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공감대가 또 형성됐던 것이고 논란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KBS 수신료 이제 통합 징수 도입 전에는 징수율이 한 절반 정도 53%였는데 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와 합쳐지니까 전기료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V 수신료는 뭐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우리 집에 TV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신료는 좀 올리지 못하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KBS에서 또 재원을 좀 더 올려보려고 수신료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더 반발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던 것이죠. 네.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쓴 소설 1Q84에는 주인공 덴고의 아버지가 NHK 수신료 징수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징수원의 일상이 엄청나게 고달프게 묘사가 돼요. 찾아가면 안 만나주고 숨어 있고 그래서 돈을 참 못 걷는 그런 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두표 사장 시절 이전에는 징수원들이 그런 힘들어 걷어도 47%는 안 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전에다가 그 수수료 15%를 또 내고 있어요. 네. 그 법에 그렇게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KBS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이 46.4%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명 중 1명이 역대 연봉자란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직원의 몇 프로가 과연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것인가. 거기도 제가 봤을 때 40%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그중에서 무보직자, 억대 연봉자 중에서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면서 그 1,500명이 1억 원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진짜 방만 경영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이 반드시 KBS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KBS 정규 직원들 가운데 46.4%, 50%가량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데 네네. 보직이 아예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데도 받는 분들이 1,500명 이상이다. 참 충격적인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1,500명한테 연봉 1억을 주는 건데요. 1,500 곱하기 1억 하면 계산 쉽지 않습니까? 1,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실질적인 세금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땅을 파면 그 돈이 10,000원이라도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현재의 KBS의 사장이 강성노조 등 내부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비판이 이제 현실적인 비판이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KBS가 전임 사장부터 지나치게 방송 노조, KBS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노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노조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해 온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시청률 문제가 불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도 이 KBS 조직 내에서의 조직의 방만함 이 이야기가 될 때 아니 그럼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직은 방만하다. 이게 과연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런데 시청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KBS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시청자들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노조의 눈치를 봤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노조가 많나 하는 분도 있는데 복수노조는 물론 합법입니다만 KBS의 노조가 3개가 있죠. 네네. 그런데 뭐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찬성하는 노조도 있고 반대하는 노조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KBS 그 주요 노조는 민노총 산하이고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지 간에 좀 공정성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KBS가 통합징수를 시작할 때 항상 모델로 삼겠다고 한 그 선진국의 공영방송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BBC, 또 일본의 NHK 등이었는데 현재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같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에서도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아예 없애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KBS가 항상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BBC잖아요. BBC는 이렇다. 이렇게 또 그 중요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BBC 역시 지금 방송 환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유튜브 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BC는 수신료를 2024년까지는 이제 동결을 갖다 하고 네. 2028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텔레비지옹이라고 있는데 이 텔레비지옹도 정부에서 2025년까지만 그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뭐 내년 후년까지만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나 그런 나라들도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이고 미국에 공영방송이 있습니까? 뭐 미국의 CNN도 있고 여러 방송이 있지만 다 스스로 자생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송이지 이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본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수신료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 자, 이 NHK만 때려 부순다는 TV가 완판이 됐다. 자, 이건 좀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까 박상규 의원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등장한 이 수신료 징수원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한 TV를 만들어냈는데 완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NHK를 때려 부수는 TV 완판 소식인데 일본의 시청자들도 이 NHK TV에 대해서 수신료에 뿔이 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일본 시청자들도 이제 미납 할증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미납하면 계속해서 이제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튜너러스 TV라는 것을 그러니까 튜너가 없는 그렇죠. TV. 그러니까 수신 자체를 NHK 수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 계약이 필요 없는 건데 이 TV를 일본의 군소정당의 전 대표가 만들어낸 겁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만 연결해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만 이제 시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제품이 완전 다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NHK 아니 뭐가 프로그램이 볼만한 게 있느냐? 굳이 뭐 우리 수신료 낼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TV는 KBS 수신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TV가 완판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없죠. 또 하나는 그런 움직임이 일본에서 있다는 것은 NHK가 NHK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할증료를 물리겠다고 하니까 이 시청자들이 아주 분노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이 통합 징수에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것이고 고질적이었던 것이 탭이 없다. 하지만 이제 전기세를 내야 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증명하기 전까지는 TV 수신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 KBS 수신료의 논란은 계속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리해서 받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리 징수가 이번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박주민 의원도 똑같은 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직접 수신료를 거두어 보면 NH같이 직접 KBS가 발벗고 나서서 거두어 보면 시청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KB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전기요금에 얹어가지고 거두니까 돈을 너무 쉽게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왜 부담이 되냐면 지금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 오른 거에다가 그 가구당 뭐 몇천 원씩, 뭐 한 만 원씩이라도 그렇게 그 수신료가 딱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에 그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컨대 전기료가 5만 원 나왔는데 그중에 만 원이 그 TV 수신료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전기요금 5만 원 나오는데 지난달에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왜 5만 원이 됐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전도 뭐 이렇게 수수료 받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그 국민들 저항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도 분리해서 이제 수신료는 KBS가 자체적으로 거둬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럴 때 생각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을 하고 KBS도 돈을 들여서 한번 시청률을 받아보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 6월 2일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한 포괄적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닷새간 이어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이 끝났습니다. 자, 핵심 결론은요. 방사성 핵종이 추가로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오염수로부터 이제 분석 내용인데 일본 이제 도쿄 전력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하고 또 따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채취한 것을 또 4개 장소입니다. 한국, 또 미국, 프랑스, 또 스위스의 전문기관에서 또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일본 도쿄 전력에서 분석한 내용과 네. 또 4개 장소에서 분석한 내용이 차이가 없다. 추가적으로 방사성 핵종이 검출이 안 됐다. 이것을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IAEA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네. 일본의 오염수 분석법이 정확하고 정밀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들이 모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시료 분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모든 방사성 물질이 규제 기준의 1% 미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알메라라고 해가지고 거기 회원국인데요. 시료는 어떤 시료를 썼냐면 알프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프스. 그 알프스로 처리된 K4 그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138개 분석 결과가 모두 이제 기준치 1% 미만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이런 결과 가지고 일본을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만약에 이게 그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니까 여기에 시정을 하고 그 오염수 방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지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그 문제가 뭐 생각보다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으니까 여기에까지 반대하는 것은 그 국제적으로도 좀 그 어거지라고 그 비춰질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학과 팩트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이게. 지난 2020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H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끼칠 방사선 피폭량, 이걸 지금 매우 중시하고 있잖아요. 엑스레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뭐 저도 가끔 이게 이제 검사할 때 맞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엑스레이의 무려 1000만 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선 이 시점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이니까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라는 겁니다. 네. 원자력 기구라는 것은 정부 산하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후쿠시마 방류가 되면 한국인의 이 방사선 피폭량은 엑스레이의 이 1000만 분의 1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인이 마시는 자연에서
물이나 음식이나 공기나 이런 자연 피폭량의 10억 분의 1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네. 이제 이 보고서가 전달하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이게 과학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 과학적 내용만으로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은 논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지난 정권 때 분명히 이런 과학적인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와 관련된 이슈를 이해할 때는 이런 과학적 내용에서 출발해야 되지 이것을 정쟁하거나 괴담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연간 피폭량 공식위원회가 2019년에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문미옥 그렇습니다. 당시 네. 그 과학기술부 차관이 발표한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과거 정부에서의 결과를 부정한다는 인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보고서가 다시 또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학적인 내용도 자꾸 그 결과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과학적 내용에서 출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3중 수소를 희석할 경우에 안전하다. 그런 입장이라죠? 그런데 저 앨리슨 교수의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상식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건 과학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적으로 변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변기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끓이고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다라고 하면 그 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원효 대사가 그 갈증의 물을 마셨는데 깨보니까 그 해골바가지에 담겨진 물이었는데 몰랐죠, 마실 때는. 몰랐으니까 마시는 거지 저걸 알면서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다른 대학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다.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이지 이게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느냐 그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라고 하면 뉴욕 한복판에 짓고 동경 한복판에 짓고 서울 한복판에 지으라고 한 것과 뭐가 틀리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전문가고 네. 과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못 믿겠다라고 계속 우기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어업인단체인 한수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좀 가려내달라 아주 간곡한 호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가짜 뉴스 자체가 이게 퍼져 나갈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어떤 영향이 당장 미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생업에 직접적인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공포화되고 심적 불안감이 되면은 횟집도 오지 않을 테고 바로 우리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어업인들이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오염수와 관련된 과장된 오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어업인 단체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군산에서 횟집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당장 이렇게 일본 후쿠시마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 지금부터 지금 이게 언제 어느 때 방류가 돼서 이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로 해류가 올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도 수산물 해를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당장에 지금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은 퍼뜨리지 말아달라. 이것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비판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를 고발했습니다. 국민들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건데, 네네. 자, 서 명예교수의 주장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수가 5개월 뒤면 우리나라에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오염수를 어디에다가 방출을 하냐면 동해안에다가 방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에다가 방출하는 거잖아요. 서 교수가 어떤 전공이 뭐냐면 해양학과가 아니잖아요. 그 원자핵 공학과거든요. 근데 해양학과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그 조류에 따라 가지고 태평양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하와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민들이 문제를 삼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민들은 그 다음이란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옛날에 광우병 시즌2란 이야기 많이 하는데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김은 미국에서 수입합니까? 김은 우리나라 그 연안에 있는 어민들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에 그 뭐 방사능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김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면 김밥을 누가 사 먹겠습니까? 네. 저만 해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찜찜한 느낌이 들면 김밥 사 먹을 거 나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피해가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높은 사람들 뭐 재벌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양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문제는 느낌과 이미지가 이 덧칠이 되면 찜찜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균열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네. 이게 잘못하다간 우리의 그 오염 처리수와 관련이 없는 연안아업 또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럴 것이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대해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로서는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데 같은 전문가들로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또는 정부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 대중들에게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 수산물 다 끝장이다. 일본은 야만적이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데이터 전문가지만 서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반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과 관련된 부분도 10리터 물을 오염수를 마셔도 이상 없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학적 검증도 제각각 다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됐든 아니면은 원자력 안전 또 위원회가 됐든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느냐. 그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우리 어민들의 불안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불안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데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네네. 거기에 서균열 교수가 역할을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은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도움을 준다면 서균열 교수가 서 교수가 빛나는 역할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세월호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게 벨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배 밑바닥에서 평형을 잡는 물인데 이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 후에 그냥 거기서 주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다에 배출할 예정인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 평형수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수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해가지고 해상 오염도를 조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염수 자체는 암만 생각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결국은 후쿠시마나 관련해가지고 그 생산된 그런 수산물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해서 제대로 그 검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수부는 올해 총 52개 정점을 구성해서 해양 오염도 이 밸러스트를 반드시 철저히 계속해서 이동형 장비로 조사를 하겠다.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의 평형수를 모두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과학과 팩트를 믿어야지 주장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 이 자체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